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임무특강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무특강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PDF 파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기본 강의부터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똑같이 이제 동영상 제가 딱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임무특강은 제가 짧게 핵심을 칠 거거든요. 따라서 임무특강은 굳이 복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습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2번 정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하시고 그 복습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꼭 암기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암기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100% 암기 못해도 노력을 하시면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이제 기본 강의로 시작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책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해서 교재 1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펼치시고. 자,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무슨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해서 제1조라고 돼 있고요. 얘가 이제 그 유명한 조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조문의 제목이라고 해가지고요. 표제라고 해요. 표제. 근데 전혀 좀 더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자, 밑에 있는 이만큼이 이제 요만큼이 조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조문을 암기를 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은데 물론 다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죠. 다만 저도 다 암기를 못 하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조문을 억지로 암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민법이 더 노잼이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되게 막 좀 고통만 느끼거든요. 따라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할 때 설명드리는 내용 중심으로 다독, 꼭 암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다독 많이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집까지 풀게 되면 저절로 조문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조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거, 이만큼 조문이 있었을 때, 요 조문을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의 주체가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할 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소위 학설이라고 부르고요. 말고 판례, 대법원이 요 조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걸 바로 이제 우리는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이제 판결과 학설과 조문이 있었을 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문은 당연히 중요하고 물론 조금 더 중요하고 덜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중요하고 판례까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설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기본 강의할 때 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 있는 학설들이 딱 한 개 빼고는 나머지는 전혀 학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보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기출 표시가 있는 게 있고 기출 표시가 전혀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시간이 많고 민법 공부를 많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1조하고 185조 그 밑에 있는 조문 둘 다 똑같이 많이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누가 더 1차 시험을 높은 점수를 받는가 보다는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 어떤 조문의 경우는 이렇게 기출 표시가 있고 어떤 조문의 경우는 기출 표시가 없는 부분의 경우는 기출 표시가 있는 부분은 강하게 공부하고 없는 부분은 조금 약하게 공부함으로써 시간 배분을 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한번 본문을 쭉 볼게요. 보면 여기 있는 이것도 기출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요만큼의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근데 밑에 보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출 표시가 전혀 지금 없죠. 기출 표시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기출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강약 조절이죠.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지 않은 시간 내에 민법 점수를 이제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출 표시가 있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구나.
기출 표시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사건 번호 등도 전혀 없다 하면 별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구나. 그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목차 정도 한번 읽고 넘기면 되고 기출 표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서 12페이지 가보면 기출 표시가 하나 있고 여기는 2개나 있죠. 그죠? 2개나 있고 밑에 여러분 판례 보시면 여기 3개나 있죠. 그죠? 그러면 3개 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1번은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 요 2번 판례를 보시면 요렇게 색깔이 다른 거 있잖아요. 보시면 자, 이게 사건 번호거든요. 그 판례의 사건 번호고 이걸 이제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요 판례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자, 그 사건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기출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도 사건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기출 표시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사건 번호가 있는데 기출 표시가 없는 게 있었을 때 사건 번호에 기출 표시가 없으니까 다 안 중요한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건 번호 봤을 때 여기 앞에 202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 나온 판례인데 사건 번호가 없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소위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최신 판례. 그럼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지만 곧 시험에서 출제될 내용이에요. 곧. 그렇죠. 따라서 기출 표시가 없다고 해서 다 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건 번호 봤을 때 2020년도 후반에 나왔던 거, 그 뒤에 나왔던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가보실래요? 33페이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임무 특강은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렇죠? 자, 똑같이 기출 표시가 쫙 나와 있고요. 쫙 나와 있는데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판례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례거든요. 자, 제가 올해 그 개정판 작업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 판례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고 요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좀 짧게 뭔가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 지문에서 지문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나 틀린 지문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자, 판례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례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첫 번째 패턴은요, 쉬운 건데 이 결론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있다인데 있다가 오름인데 요거를 살짝 지워가지고 없다. 요렇게 이제 틀린 지문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론 부분을 바꾼 경우는 민법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결론 부분을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구성했던 그 시험에서는 소위 조금 시험이 평이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평이했다, 좀 풀만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상한 거를 막 낸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해서 똑같은 중요한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데 더 어렵게 출제를 할 때의 패턴이 뭐냐면 결론 부분을 바꾸지 않고요. 논거라고 하는 부분, 앞부분을 이제 가령 X 때문이 아니고 Y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논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틀린 지문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출제를 하면 소위 그 기출문제 정답만 답만 이제 달달달 암기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암기하신 분들은 이제 점수가 아주 저조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 부분을 안 바꿨거든. 그러니까 있다 돼 있으니까 이거 옳은 지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지문이었어. 이게 왜 틀린 지문일까라고 해서 보니까 앞에 있는 논거 부분을 바꾼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가 가장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이 틀리게 되고, 이런 논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장난질을 친 지문이 많았을 때에 그 수험생분들께서 좀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어려웠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모든 판례를 다 이렇게 놓은 거를 바꾸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시면 한 20년 동안 계속 민법 공부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판례들은 저는 먼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엄선해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이유 맞죠? 신의칙 위반 때문이 아니고 허락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신의칙 위반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출제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책에 이렇게 했으니까 책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판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출제하시는 분께서 소위 그냥 장난질이라고 할게요.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한 2번, 3번 정도 해독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지문 나왔을 때 요거는 김동진이 얘기했던 그 근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본능이 딱 끌어오르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교재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민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서설 부분을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보면서 인문특강 때 무엇을 배우고 왜 인문특강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우리 민법 조문은 크게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1편에 보시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2편에 보시면 물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3편에 보시면 채권법이 있고요. 4편의 경우는 친족법이 있고요. 5편의 경우는 상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제1편에 있는 민법 총칙이 우리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제3편에 있는 채권법 요 1번과 3편이 이제 우리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1편과 3편이 시험 범위니까 나머지 2편, 4편, 5편의 경우에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4편에 있는 친족법 내용은 하고 5편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몰라도 그냥 판례 한두 개 이해할 때 제가 하는 설명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2편에 있는 이 물권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2편에 있는 물권법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시험이 25문항에서 이제 40으로 문항수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게 사례 문제에 대해서 꼭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를 완전히 배제하고는 사례 문제를 출제할 수 없고요. 이미 기존의 공인노무사 기출됐던 사례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물권법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때에 온전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고 앞으로 이게 더 강화될 거예요. 따라서 물권법 공부를 전혀 안 해버리면요. 민총과 채권법에 관한 사례 문제지만 한두 지문씩 끼어있는 지문 때문에 정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1편에 있는 민법 총칙하고 3편에 있는 채권법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물권법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공식적인 시험의 범위는 위 총 5편 중에서 제1편에 있는 민법 총칙이랑 제3편에 있는 채권법입니다. 그런데 1편과 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제2편에 있는 물권법 내용도 전부 다 아는 게 물권법상 내용도 전부 아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특히 제2편에 있는 물권법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앞으로 이제 꼭 대비가 필요한 사례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공인노무사 1차 과목인 민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제2편에 있는 물권법 내용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내용을 어느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인문특강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에 민총과 그리고 채권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처음부터 물권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땡겨가지고 인문특강 때 미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문특강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부터 인문특강에서 제가 할 내용은요, 민법에 많은 권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의 권리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약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기는 채권법 갔을 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요 두 번째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소물청이라고 부르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물권법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희한한 게 민법 총칙 제일 앞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총 강의를 들으면 듣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채권법 제일 끝에서 공부를 하고요. 네 번째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얘도 채권법 제일 끝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민법 총칙부터 할 때에, 물론 뭐 민법이 참 어려운 과목은 맞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참 재밌죠. 이 4가지 권리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 4가지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나오게 되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문특강 때 요 4가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거든요. 그럼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인문특강에서 공부를 하고 기본 강의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하는 판례 설명이 그런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정독하면 되고, 제가 특히나 암기할 부분을 이렇게 제가 표시할 거니까요. 그 암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구구단 공부할 때 어렸을 때 3 곱하기 3, 4 그냥 12라고 했지, 3 곱하기 4가 왜 10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유치원 초등학생이 3이 4개 있는 거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0이니까 10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해서 제가 나중에 요건 몇 가지는 암기를 꼭 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그냥 조금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느낌으로 암기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래 모든 법은 원칙과 예외 싸움이거든요. 원칙과 예외 싸움인데, 자, 원칙과 예외가 있었을 때 이거 2개를 처음부터 같이 공부를 해버리면 원칙과 예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와 같은 경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문특강을 할 때는요, 원칙적인 경우를 제가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기본 강의할 때 예외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원칙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넘겨서 4페이지를 가보세요. 중간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4페이지를 가시고, 자, 거기 가시다 보면 목차 2번이 있고요. 목차 2번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채권과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읽으신 다음에 밑에 목차 가본을 보시면 채권 관계를 통해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천천히 저절로 자연스럽게 한번 익혀볼게요. 자, 갑이 X 노트북, 아이패드의 소유자다, 주인입니다. 근데 갑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돈 받고 파는 거, 당근마켓,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X 노트북이고 매매 대금은 100만 원으로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체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 있는 체결의 뜻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대충 그냥 우리 카톡으로 이제 문자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요, 문장을 보세요. 매도인이 물건 판 사람이구나.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돈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매매 계약했으니까 매도인 갑 같은 경우는 갑은 매도인 을을 상대해가지고 매수인한테 100만 원만큼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갑이 을한테 100만 원만큼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은 결국 을은 또 갑한테 똑같이 100만 원을 줘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100만 원만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을이 갑한테 이만큼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까지도 지금 익히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판례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같은 말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서 그 뒤에 있는 코멘트를 보시면 이는 곧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같은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했을 때 갑만 을한테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뒤에 보시면 그 경우는 을 매수인 같은 경우도 매도인 갑한테 야, 갑 네가 나한테 아이패드 노트북 팔았으니까 넘겨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도 갑한테 이제부터 야, 그 X 노트북 내놔라,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게 갑도 을한테 이제부터 노트북, X 노트북을 인도 넘겨줘야 될 의무를 지는 거예요. 똑같죠. 그 뒤에 봅시다. 그리고 매수인 을 같은 경우는 매도인 갑에게 X 노트북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곧 갑은 을에게 X 노트북을 넘겨줄 의무를 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알겠죠? 자,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법학 공부하실 때 개념을 억지로 막 이해하지 말고요.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두세 번 반복하시게 되면 그냥 채권이면 그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갑이 을에게 돈 줘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을이 갑한테 노트북 주세요, 을이 갑에게 노트북 주세요 하는 권리와 같이 두 번째 문단, 어떤 특정인이 가령 갑이 다른 특정인 을에 대해서 을에게 일정한 행위, 예를 들면 매매대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 줘요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채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있는 그림에서 이게 채권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의무는요, 채를 붙여서 채무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따라서 다시 특정인이 특정인 을한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인 것이고, 상대방 을이 갑한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불러요. 채무 맞죠? 그럼 똑같이 을도 갑에게, 특정인 을도 갑한테 X 노트북 넘겨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때 갑이 을한테 X 노트북을 인도해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곧 우리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같은 경우의 사이의 법률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로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민법에서부터 이제 유래한 게 지금 현행 민법이거든요. 해서 소위 그 참고만 권리 중심 사상이라고 해요. 해서
정확하게는 채권 채무 관계인데 채무란 말을 생략해 가지고요. 그냥 채권 관계라고도 부르거든요.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 특정인이 갑한테 쥐고 있는 의무가 채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해놓고 이제 오늘 지금 이 강의에서 1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 사례에서 요 100만 원을 중심으로 보면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갑이 채권자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을이 채무자가 돼요, 그렇죠? 반대로 한번 끊고 반대로 나오면 이렇게 세모치고 X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노트북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을이 채권자이고 노트북을 을에게 줘야 할 갑이 채무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민법 공부를 처음 할 때 정확하게 개념 잡지 못해버리면 자꾸 엉뚱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앞에서는 갑이 채권자인데 왜 또 뒤에서는 을이라 그러지 하면서 뭔가 민법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달라진 거는 오탈자도 아니고 판례가 모순도 아니고 앞에 하고 뒤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고 갑이 물건을 파는 매도인, 을이 물건을 산 매수인이었을 때 다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누가 누구에게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물건을 판 사람이 을한테 물건 대금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놓고 보게 되면 갑이 을에게 돈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고 그렇죠. 한번 끊고요. 말고 X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누구에게 노트북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예, 당연히 매수인이 노트북을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매수인 을이 노트북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을이 채권자고 노트북을 줘야 할 갑이 채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는 개념도 고정돼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받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딱 이해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해놓고 민법 책을 보고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하면 전혀 모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 갑이 채무자야 라고 해버리면 아닌 경우가 나왔을 때 되게 뭔가 꼬이면서 복잡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보세요. 매매 계약했을 때는 결국은 보는 거에 따라서 을도 채무를 지고 갑도 여러분들 이렇게 채무를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갑하고 을 둘 다 뭔가 의무를 지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게 있고 당연히 이제 또 기본 강의할 때 다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 있는 쌍이라고 하는 뜻이 쌍방 둘 다 매매 계약하면 갑도 을에게 노트북을 인도해 줄 의무를 지고 을도 갑한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지고 하나의 계약을 했는데 쌍방 둘 다 의무를 지는 경우를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얘와 비교해서 공부할 개념이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무계약. 딱 보이시죠? 편 한쪽만이다. 가령 어떤 게 있냐? 증여계약.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럼 가령 갑이 을한테 내가 니한테 노트북을 증여할게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공짜로 준 거기 때문에 을만 갑한테 노트북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갑은 을한테 뭔가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갑만 을에게 노트북을
줘야 될 의무를 지는 거고, 을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을은 더 이상 갑한테 뭔가 줄 게 없기 때문에 을은 의무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경우를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까지도 암기할 필요 없이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강에서 목차 나번에 있는 물건 관계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